20년 동안 바다의 죄수였습니다. 감방에서가 아니에요. 섬에서도 아니고 북한 잠수함 안에서 상어급, 길이 34m, 버스 크기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15명의 승무원, 동해 및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순찰, 디젤과 절망 냄새가 나는 재순환 공기를 들이마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미제 제국주의는 파괴될 것이다. 조국에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 그리고 저는 의문 없이 복종했어요. 정권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스템 장교였어요. 20살에 선택됐죠. 완벽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감정 없이, 의심 없이, 자신만의 생각 없이. 북한식 충성의 완벽한 이미지. 그리고 탈북했습니다. 3주 후 남한 해변에 서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해변. 일요일 아침 아이들과 연을 날리는 평범한 사람들. 바다를 봤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바로 거기서, 모래 위에서, 수건과 파라솔을 든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너무 격렬하게 울어서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생각했죠. 신경쇠약, 심리적 트라우마, 의료 응급 상황.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20년에 완벽하게 실행된 복종이 자유와 충돌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 그 단순하고 평범하고 파괴적인 자유가 그 해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를 볼 수 있었고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 이름은 이 사령관입니다. 20년 동안 조선인민군 해군 장교였어요. 그리고 이건 180초, 단 3분가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택. 제어판 앞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잠수함 내부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주 레이더 시스템의 경고등이었죠. 그 불빛 옆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스템 다운, 재시동 중. 바로 그 순간 제 뇌는 20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연습해온 계산을 했습니다. 레이더가 다운되면 재시동되기까지 정확히 180초가 걸린다는 것. 평양의 누구도 동해 47m 깊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180초. 이 잠수함의 항로를 남쪽으로 남한으로 바꿔 탈북할 수 있는 180초. 아니면 발각돼서 저와 제3대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180초.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한밤중에 국경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사람이겠죠. 총알을 피하면서요. 얼어붙은 강을 건너면서요. 순수한 아드레날린과 용기에 순간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며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드라마틱한 장면이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죠? 기회를 보고 망설임 없이 잡는 용감한 영웅. 한순간은 억압 속에서 살다가 다음 순간엔 자유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깔끔한 서사 구조죠. 단순하고 영웅적이고.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많은 탈북이 실제로 그래요. 육로로 탈출하는 사람들,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철책을 넘는 사람들. 하지만 그건 민간인이거나 하급 군인이거나 잃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의 탈북이죠. 하지만 20년 경력의 조선인민군 해군 장교일 때, 적국을 향한 해거래의 유도를 담당하는 사람일 때, 지구상에서 가장 편집증적인 잠수함 함대의 모든 기술적 비밀을 아는 사람일 때, 탈북은 순간적인 용기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디젤과 인간의 땀 냄새가 나는 철 튜브 안에서 잠든 7,300개의 밤의 결과예요. 자식들이 나처럼 비참하게 자랄지 궁금해하며 보낸 밤들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은 이겁니다.
저는 그날 용감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에서 보낸 메일이 카운트다운의 또 다른 1초였죠. 8시간 근무 중 졸았다고 상급자가 젊은 수병을 의식 잃을 때까지 구타하는 걸 봤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입을 다물어야 했는지 아세요? 야질 뻔이요. 새였거든요. 굶주린 사람들이 썩은 쌀 한 끼를 더 훔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자아비판 세션에 몇 번이나 참여해야 했는지 아세요? 세기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입을 다물 때마다, 복종할 때마다, 모든 게 괜찮은 척 할 때마다 제 일부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더 위험한 부분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준비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 뇌 깊숙한 곳에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언젠지 몰랐어요. 어떻게 올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주가 저에게 기회의 창을 줄 순간이 온다는 걸. 그리고 그걸 잡지 않으면 제가 평생 봐온 그 텅 빈 눈을 가진 50대 남자들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눈에 빛이 없고 죽음만 기다리며 터무니없는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빨간 불빛을 봤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무서운 걸 느꼈죠.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제 온몸이 20년 동안 그 순간을 기다려온 것 같았어요.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본명은 말할 수 없어요. 탈북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북에 먼 친척들이 있거든요. 보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 저를 이 사령관이라고 부르세요. 본명은 아니지만 제 계급이었어요. 저는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 함대에서 어뢰유도 장교로 20년간 복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도록 설명하자면 제 임무는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어뢰의 좌표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북한이 남한, 일본 또는 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저는 그 어뢰들이 목표물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죠. 이건 제가 최고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예산 몇 척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계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알았죠. 평양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순찰 경로, 중앙사령부와의 통신 프로토콜, 우리 자체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까지요. 다시 말해, 저는 북한이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잔혹합니다. 북한에는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만 처형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처형됩니다. 자녀들도 처형됩니다. 3대가 호적에서 지워져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건 정권이 배신의 생각이라도 하면 위험에 처하는 게 당신의 목숨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는 방법이죠. 2018년 3월 그 잠수함에 탔을 때 저에게는 원산에 사는 71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 12살 아들과 9살 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군장교 자녀를 위한 엘리트 학교에 막 입학했고요. 딸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죠. 아내는 해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이 죽는다는 걸. 아마도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결과를 겪을 것이다도 아니라, 죽습니다. 제 아내는 본보기로 공개 처형될 겁니다. 제 자녀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2년 안에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을 거예요. 아버지도 아마 처형되거나 최선의 경우 노동수용소에서 죽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 빨간 불빛을 봤을 때 걸려있던 것들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아는 이유는 딸 생일 이틀 후였기 때문이에요. 생일 파티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순찰이 계획보다 일주일 더 연장됐거든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이런 디테일이 뇌에 새겨지죠. 우리는 개조된 상어급 잠수함에 있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길이 40m, 폭 4m의 철 튜브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거기에 15명의 남자를 3주 동안 햇빛도 못 보고 넣어두는 거예요. 공기는 너무 탁해서 이산화탄소 60%, 디젤 냄새 40%를 들이마십니다. 금속 벽에는 항상 결로 현상이 있어요. 모든 게 항상 젖어 있죠. 벽을 만지면 손에 습기와 녹에막이 생깁니다. 내부 온도는 약 섭씨 8도입니다. 배터리 전력을 아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방한 군복을 3겹 입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춥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요. 말할 때 입에서 김이 나와요. 잠수함 내부의 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잠수 중일 때 정의 모터에 끊임없는 윙윙거림이 있습니다. 40초마다 적함이 근처에 없는지 확인하는 수동 소나의 핑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침묵이 있죠. 모든 시스템이 스텔스 모드일 때의 압도적인 침묵. 21일 동안 이 밀폐된 공간에서 살아온 4명 남자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우리는 수심 47m에 있었고 북한과 남한의 영해를 나누는 북방한계선 더 NLL, 바로 남쪽 국제해역에서 4노트 시속 약 7km바로 항해하고 있었어요. 공식 임무는 정찰 순찰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머물면서 적의 해군 통신을 엿듣는다는 뜻이죠. 저는 잠수함의 뇌인 조종실에 있었습니다. 약 4m x 3m 공간인데 제어판, 모니터, 밸브 케이블로 가득 차 있어요. 동시에 6명이 거기서 일합니다. 함장 항해사 소나 장교, 시스템 장교 저였죠. 키 조작수, 심도 조작수, 그리고 그가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치장교가 구석 의자에 앉아 매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리성철이었어요. 38세였지만 50대처럼 보였어요. 절대 웃지 않았죠. 그의 임무는 함상의 누구도 반영명적 사고의 징후를 보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적는 공책을 들고 다녔죠. 부적절한 농담, 음식에 대한 불평, 가족이 그립다는 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하려면 리성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그 잠수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약되거나 단순화된 버전이 아닐 거예요. 제 인생을 바꾼 그 130초의 매 순간을 말씀드릴 겁니다. 한마디도 크게 말하지 않고 8명의 남자들에게 어떻게 반역을 설득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통의 무전으로 우리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치장교 리성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요. 북한 해군과 남한 해군 모두 질문 없이 미식별 잠수함을 격침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한 해역으로 항해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포항 앞바다에서 수면 위로 부상했을 때 남한 호위함들이 즉시 사격할지 아니면 항복할 기회를 줄지 모르는 그 순간을요. 하지만 거기 도달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탈북 후 3개월 동안 남한 정보기관 신문을 받을 때도 절대 말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 레이더는 우연히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는지 말씀드리면 제 탈북 계획이 그 3월 밤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2017년 10월 원산 해군 부두에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을 때 시작됐어요. 저를 탈북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걸 깨닫게 만든 것을요. 하지만 먼저 모든 게 시작된 정확한 순간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 빨간 불빛을 보고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던 순간으로요. 제가 그 180초 동안 내린 결정을 이해하시려면 북한 잠수함 안에서 사는 게 실제로 어떤 건지 아셔야 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낭만적인 버전이 아니라요. 진짜 버전. 절망 냄새가 나는 버전이요. 상어급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엔진이 달린 떠다니는 관입니다. 길이 40m. 하지만 폭은 겨우 4m예요. 이제 그 공간을 6개의 구획으로 나누세요. 앞쪽에 어뢰실, 조종실, 기관실, 배터리실, 승무원 구획, 그리고 뒤쪽에 디젤 모터실. 각 구획은 직경 60cm의 원형 해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가려면 몸을 구부려서 머리부터 넣고 뱀처럼 기어가야 해요. 폐소공포증이 있으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우리 15명이 잠을 자는 승무원 구획은 3m x 4m입니다. 벽에 3단으로 쌓인 9개의 철제 침대가 있어요. 매트리스는 없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만 당신 몸과 차가운 금속 사이에 있을 뿐이죠. 침대들이 너무 가까워서 윗사람이 움직이면 금속이 진동하는 게 느껴져요. 누가 코를 골면 우리 모두 듣습니다. 누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악몽을 꾸거든요.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1제곱미터의 작은 칸에 진공 변기가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리를 냅니다. 잠수함 전체가 당신이 화장실 가는 소리를 듣죠. 샤워는 없어요. 3주 동안 3일에 한 번씩 물티슈로 몸을 닦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면 모두 똑같은 냄새가 나요. 썩은 땀 디젤, 그리고 뭔가 더 갇힌 공포의 냄새라고만 설명할 수 있는 것. 음식은 또 다른 종류의 고문입니다. 각 사람은 하루 3번 배급을 받아요. 아침, 흰 쌀밥에 발효된 된장 한 숟가락, 삶은 감자 반쪽. 점심, 밥과 최소 5년은 된 통조림 생선 한 캔을 3사람이 나눠 먹기. 저녁, 양배추 3조각이 떠다니는 국과 밥. 그게 전부예요. 매일, 3주 동안. 처음 5일은 위장이 계속 불평합니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요. 몸이 에너지 보존 상태로 들어가죠. 더 천천히 움직이고, 더 천천히 생각하고, 11일부터는 미묘한 환각이 시작됩니다. 주변 시야에서 그림자가 보여요.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추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방한복을 3겹 입지만 소용없습니다. 기관실은 모터가 열을 발생시켜서 더 따뜻해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그 마비되는 추위가 아닌 뭔가를 느끼기 위해 거기에 가죠. 하지만 기관실은 시끄럽습니다. 디젤 모터 소리가 너무 커서 20분 있고 나면 1시간 동안 귀가 윙윙거려요. 최악의 시간은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그때는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어요. 잠수함은 거의 완전히 조용합니다. 수압 때문에 선체가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 전기 시스템의 부드러운 윙윙거림, 그리고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 마음이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만약 누수가 생기면? 만약 지금 선체가 부서지면? 30초 안에 우리 모두 죽을 거야. 물이 엄청난 압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비명조차 지르기 전에 짓눌릴 거야.
그리고 최악은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북한 잠수함이 침몰하면 공식 절차는 이래요. 실종으로 선언합니다. 구조작전 없습니다. 잠수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아래 내버려 둡니다. 해저 바닥에 당신의 금속 무덤. 저는 그 생각과 함께 20년을 살았습니다. 잠수할 때마다 제 일부는 이게 마지막일지 궁금해했어요. 이게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항해일지. 하지만 그 모든 공포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제가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어뢰유도 장교 직책을 가진 이유가 있었죠. 북한에는 성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면을 결정하는 세습 계급 시스템이에요. 어디 살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식량 배급을 받는지,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핵심 계층,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 북측에서 싸운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후손, 깨끗한 이력을 가진 당원, 혁명 영웅의 가족. 이 계층은 최고의 배급, 최고의 직업, 평양 접근권을 받아요. 동요 계층, 중간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적은 아니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어요. 전 상인, 남쪽에 가족이 있는 사람, 지식인. 보통의 배급, 보통의 직업, 보통의 삶을 받죠. 그리고 적대 계층, 적들. 지주 후손, 기독교인 전쟁 중 남측과 협력한 사람, 그 탈북자 가족. 이 사람들은 외딴 시골 지역에 살고 광산이나 들판에서 일하고 젊어서 죽습니다. 저는 핵심 계층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전쟁 영웅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고위 해군 기술자였죠. 그건 북한 인구의 70%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기회에 제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17살 때 저는 원산의 김일성 해군사관학교에 선발됐습니다. 엘리트 자녀들만 거기 가요. 그해 300명의 지원자 중 30명만 합격했어요. 영광이었죠.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우셨어요. 5년 동안 해군공학, 잠수함 전술, 무기 시스템을 공부했습니다. 3등으로 졸업했어요. 이브 2살에 소위 계급으로 잠수함 함대에 배치됐죠. 1998년이었어요. 처음 10년은 순수한 세뇌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걸 믿었어요. 나만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믿었죠. 미국이 언제든 우리를 침공할 계획을 세운다고 믿었어요. 김정일이 적대적인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분 제도에는 약점이 있어요. 접근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권은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정보는 위험해요. 2005년 유도장교로 승진했을 때 기밀문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보고서, 감청된 통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잠수함은 첨단이 아니었어요. 60년대 소련 시대의 고철을 중국 밀수 부품으로 땜질한 거였죠. 우리 해거로에는 신뢰할 수 없었어요. 절반은 시험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최악은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나면 우리 함대가 몇 시간 안에 파괴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우리를 거기 내보냈습니다. 계속 그 금속관에서 우리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죠. 왜요? 쇼를 위해서. 세계에 말할 수 있도록. 봐라, 우리는 핵잠수함 함대가 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탈북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죠.
아버지는 늙었지만 살아 계셨고요. 저는 계산을 했죠. 5년만 더 버티고 괜찮은 연금으로 퇴직하면 최소한 제 자녀들은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가질 거라고.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2017년 10월까지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2주 순찰에서 돌아왔고 잠수함은 정기 정비를 위해 원산 해군 부두에 있었어요. 저는 훈련용 어로의 하역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봐서는 안 될 걸 봤습니다. 군용 트럭 한 대가 부두 끝에 주차돼 있었어요. 평소 물자를 하역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트럭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캔버스 자루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자루 하나가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고 팔이 튀어나온 게 보였습니다. 해군 군복을 입은 팔, 장교 계급장이 달린 팔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경비병 중 한 명이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재빨리 다가와서 트럭 덮개를 닫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팔이 머릿속에 보였어요. 그 계급장. 대좌 계급장이었어요. 저보다 높은 계급. 다음 날 아주 무심하게 다른 장교에게 최근 사고에 대해 들은 게 있냐고 물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죠. 형제, 묻지 않는 게 나은 일들이 있어.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행정기록실에 가서 담당자에게 다음 임무를 위해 최신 승무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문서를 찾는 동안 그의 책상에 있던 최근 사망자 기록을 힐끗 봤습니다. 7명의 이름, 7명의 장교, 모두 같은 날짜에 훈련 사고로 사망으로 보고됐어요. 2017년 10월 8일, 이틀 전, 7명의 장교가 훈련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그건 처형이에요. 그날 밤 마침내 뭔가를 이해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당신의 성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할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정권이 당신이 쓸모없다고, 너무 많이 안다고, 잠재적 위협이라고 결정하면 그냥 사라진다는 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데 3주가 걸렸어요. 정비 기술자, 수년 동안 알던 사람이 어뢰실에서 함께 작업하면서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해줬죠. 그 7명의 장교들은 음모 파벌을 형성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들의 범죄가 뭐였냐고요? 한 명은 배급이 또 줄었다고 불평하는 게 들렸대요. 다른 한 명은 남한 수병들은 아마 더 잘 먹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멍청한 말들이죠. 우리 모두 언젠가 했을 법한 말들. 하지만 누군가 그들을 신고했어요. 아마 그들 잠수함의 정치장교가. 그리고 48시간 만에 체포되고 신문 받고 처형됐습니다. 가족들은 수용소로 보내졌고요. 7명의 남자, 7가족. 하찮은 말 때문에 파괴됐어요. 그날 밤 집 침대에 누워 자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히 결정은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죠. 만약 기회가 오면, 만약 이것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창이 있으면 난 그걸 잡을 거야. 결과가 뭐든.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몰랐어요. 어떻게 생겼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 10월부터 제 일부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였습니다. 관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5개월 후 수심 47m 아래 그 잠수함에서 그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180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8명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결정을 내린 8명을요. 혼자서는 잠수함에서 탈북할 수 없거든요. 승무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을 때 8명의 남자에게 반역을 설득하는 그건 말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수년간 쌓인 신뢰가 필요해요. 그리고 공유된 광기 같은 것도. 우리 삶을 바꾼 그 180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 잠수함에서 음모를 꾸민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걸 이해하셔야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공간이 너무 작거든요. 항상 3미터 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벽이 금속이라 소리가 반사돼요. 한 구획에서 속삭이면 옆 구획 사람들이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정치장교가 있습니다. 그의 문자 그대로의 임무는 관찰하고 듣는 거예요. 모든 걸 공책에 적죠. 패턴을 감지하도록 훈련 받았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두 사람, 누군가 다가오면 갑자기 멈추는 대화, 정상보다 1초 더 오래 지속되는 시선. 그렇다면 어떻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8명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음모로 모집합니까? 답은 아주 천천히 몇 달에 걸쳐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신호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신호로 응답할 때까지 8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민준이었습니다. 박상사라고 부르세요. 섬 4살, 해군 12년 차였어요. 잠수함 해주 항해사였죠. 그건 그가 GPS 좌표와 해도를 사용해 우리 경로를 그리고 위치를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박은 과묵한 타입이었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말할 때는 모든 단어에 무게가 있었어요. 잠수함의 모두가 그를 존경했어요. 12년 근무하면서 단 1km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끈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입살 딸이 있었어요. 둘째 딸 출산 중 아내를 잃었는데 둘째는 사산이었죠. 그래서 그는 혼자 아버지였고 그가 바다에 나가 있을 때 딸은 처가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를 먼저 모집한 이유는 항해사 없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잠수함의 항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필수적이었죠. 어떻게 모집했냐고요? 2017년 12월 순찰 중 제가 부두에서 시체들을 본 지 2달 후 우리는 함께 해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로의 훈련을 위한 좌표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무심하게 손가락으로 지도에 선을 그었어요. 남쪽으로, 남한 해역을 향해. 그냥 선 하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이 그 선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봤죠. 그의 눈이 정확히 3초 동안 제 눈에 머물렀어요. 그러고는 손으로 선을 지우고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말할 필요 없었죠. 그는 제가 묻는 게 뭔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의 답은 그래, 그때가 되면 항로를 바꾸겠다였죠. 2주 후 저녁 식사 중 그가 작은 종이 쪽지를 몰래 건넸어요. 숫자 하나만 적혀 있었죠. 페이바이 보이타타 천바이. 경도 좌표였어요. 남한 포항 해안의 정확한 좌표. 우리가 북에서 탈출한다면 부상해야 할 장소. 저는 그걸 외우고 종이를 태웠습니다. 두 번째는 김성호, 수석 기관사였어요. 김 기술자라고 모두 불렀죠. 41살.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잠수함에서 9년을 보냈죠. 김은 그 잠수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모터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진단할 수 있었죠. 철사와 테이프로 뭐든 고칠 수 있었어요. 장비가 항상 고장나고 부품 구하기가 불가능한 북한 해군에서 김 같은 사람은 순금이에요. 그는 청진 출신이었어요. 북동부 항구 도시죠.
그의 가족은 성분 제도에서 동유계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전쟁 전 상인이었거든요. 그건 김이 지금 위치에 오기 위해 두 배로 열심히 일해야 했다는 뜻이죠. 세 아들이 있었어요. 모두 남자. 큰아들이 18살이었고 곧 의무 병역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김이 한 번은 드물게 감정적으로 열린 순간에 제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잠수함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이건 삶이 아니야. 이건 바다가 보이는 무덤이지. 우리가 그를 모집한 이유는 탈출 중에 잠수함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신호는 간단했습니다. 기관실에서 수리하는 중에 제가 물었어요. 이 잠수함이 얼마나 더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대답했죠. 이 잠수함은 10년은 더 갈 거야. 나는 못 가지만.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어요. 네가 언젠가 멍청한 짓을 하기로 결정하면 나 알려줘. 나 멍청한 짓 좋아하거든. 그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였어요. 세 번째는 최재성, 소나 조작수였어요. 우리는 그를 최의 귀라고 불렀죠. 함대 전체에서 청력이 가장 좋았거든요. 20km 거리에서 남한 잠수함 소리와 어선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최는 28살, 음모그룹 중 가장 어렸어요. 해군 경력은 겨우 6년이었지만 이미 그의 능력으로 전설이었죠. 적함이 레이더에 나타나기 전에 식별해서 우리가 탐지되는 걸 최소 5번 막았거든요. 평양 출신 핵심 계층이었어요.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죠. 서류상으로 최는 모든 걸 가졌어요. 좋은 성분, 영향력 있는 가족, 밝은 미래. 그렇다면 왜 탈북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게이였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건 사형 선고예요. 그는 절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걸 큰 소리로 말하지 않죠. 하지만 수년간 함께 일하면서 특정한 것들을 알아채게 돼요. 다른 남자들이 여자 얘기할 때 그는 절대 하지 않았던 방식,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젊은 수병 중 한 명을 바라보던 방식, 우리가 그를 모집한 이유는 언제 부상하는 게 안전한지 알려면 그의 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조만간 누군가 그가 뭔지 알아챌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와 그의 가족은 수용소로 보내질 거였죠. 신호는 결혼에 대한 무심한 대화 중이었어요. 다른 수병이 물었죠. 최, 언제 결혼할 거야? 그가 말했어요. 절대 안 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중에 우리가 소나 장비를 점검하며 단둘이 있을 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을 필요 없어. 그냥 반대편에 도착하기만 하면 돼. 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3일 후 훈련 중에 쪽지를 건넸죠. 때가 되면 길이 안전한지 알려줄게. 네 번째는 리역, 어로의 조작수였어요. 리거인, 키가 190cm였죠. 평균적인 북한 사람에게는 거대한 거예요. 그의 임무는 발사를 위해 어뢰를 장전하고 준비하는 거였어요. 리는 여러 세대에 걸친 군인 집안 출신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두 삼촌 모두 군인, 엘리트 핵심 계층, 잠수함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북한 사람이어야 했죠. 하지만 리는 그를 바꾼 뭔가를 봤어요. 2016년 순찰 중 배가 침몰한 북한 어부를 구조했었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고 반쯤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우리가 잠수함에 그를 끌어올릴 때 계속 소리쳤어요. 내 가족, 돌아가야 해. 할당량의 물고기를 넘기지 못하면 내 아내를 처형할 거야. 우리는 그를 항구로 데려가야 했어요. 이틀 후 리는 그 남자가 어획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부두에서 체포되는 걸 봤습니다. 남자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울고 있었죠.
그날 밤 리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구한 건 더 천천히 처형당하게 하려고였어. 6개월 후 저는 그냥 물었어요. 만약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면 찾겠어? 그가 대답했죠. 이 잠수함에서 깨어날 때마다 이미 죽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지를 줘. 그렇게 그를 모집했어요. 다섯 번째는 한용수, 우리 군의관이었어요. 한 의사, 38살,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죠.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그의 교육 수준으로 주요 병원에서 외과 의사였을 거예요. 북한에서 그는 잠수함에서 경미한 감염을 치료하고 5년 전에 만료된 진통제를 배급하고 있었죠. 하는 특이했어요. 끊임없이 책을 읽었죠. 암기한 의학 서적의 인용문을 적는 작은 공책이 있었어요. 때때로 서양 의사들을 인용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의사였거든요. 그의 아내는 3년 전 위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는 정확히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알았죠. 하지만 그 약들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는 평양 엘리트들에게만 존재했죠. 그는 애원하고 간청하고 구하려고 했어요. 그의 허가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죠. 그녀는 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 한은 텅 비었어요. 기계적으로 일했죠. 절대 웃지 않았어요. 절대 불평하지 않았고요. 그냥 존재했어요. 우리가 그를 모집한 이유는 탈북 중 누군가 다치면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북에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신호는 간단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경미한 감염으로 저를 진찰할 때 물었어요. 남쪽에 더 나은 약이 있을 것 같아?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남쪽이었다면 내 아내는 살아 있을 거야. 그러고는 덧붙였죠. 네가 떠나기로 결정하면 나도 같이 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마지막 3명은 더 복잡했어요. 점고 경험이 적었거든요. 하지만 필요했죠. 우리에게 숫자가 필요했거든요. 15명의 잠수함에서 중요한 시스템을 장악하고 반대를 무력화하려면 최소 9명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는 이동철, 24살, 키 조작수였어요. 잠수함의 방향을 제어했죠. 그가 없으면 박항해사가 항로를 바꿀 수 없었어요. 이는 함흥 출신, 동요 계층이었죠. 그의 범죄는 아버지가 90년대 기근 동안 정권의 경제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이는 줄어든 배급,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 속에서 자랐죠. 우리가 그를 모집한 이유는 어느 날 음식에 대한 대화 중 누군가 남쪽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이가 말했죠. 그건 선전처럼 들리는데. 하지만 그가 말한 방식이 안 믿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진짜길 바라지만 희망하기 두렵다는 것처럼 들렸죠. 2주 후 저는 그냥 말했어요. 선전이 아니야. 그는 이해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박철 26살 전기 시스템 조작수였어요. 잠수함의 전력, 배터리 발전기를 관리했죠. 박은 고아였어요. 8살 때 광산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죠. 국가고아원에서 자랐고 거기서 해군 훈련을 받았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자기 목숨 외에는 잃을 게 없었죠. 솔직히 살든 죽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끝나기 전에 자기 삶이 뭔가 의미 있기를 원했을 뿐이죠. 우리가 그를 모집한 이유는 어느 날 밤 우리가 불법으로 만드는 밀주에 취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 잠수함이 그냥 남쪽으로 계속 항해해서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상상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어딘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저는 대답했죠. 어쩌면은 언젠가 상상이 아닐지도 몰라. 그는 웃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방식이 이해했다는 걸 알게 해줬죠.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은 장명철, 순품 3살, 김미태 기관사 보조였어요. 가장 어렸죠. 장은 기계에는 뛰어났지만 정치에는 끔찍했어요. 거의 체포당할 뻔한 말을 계속했거든요. 한 번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왜 핵무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상사인 김 이장이 장비에 머리를 맞아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말해서 가릴 수밖에 없었죠. 김이 나중에 제게 말했어요. 여기 내버려 두면 죽을 말을 할 거야? 데리고 가. 그래서 그랬죠. 9명의 남자. 각자 개별적으로 모집됐어요. 각자 모든 걸 걸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는 자유를 원했어요. 어떤 이는 복수를, 어떤 이는 그냥 자기 삶이 거짓말을 섬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를 원했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는 큰 소리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신호, 시선, 태워진 쪽지. 각자는 우리 중 한 명이 발각되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정치장교 리성철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절대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잠수함에서 가장 위험한 음모는 폭발하는 순간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음모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2018년 3월 17일 제가 그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을 때 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180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 단위로. 2018년 3월 17일 23시 47분 동해 수심 47m, 북방한계선 남쪽 15km 지점에 있습니다. 잠수함 내부 온도는 섭씨 7도.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여요. 조종실에는 6명이 있습니다. 저, 박항해사, 키 조작수 이동철, 함장 장호성이라는 52세 남잔데 우리 계획에 없습니다. 소나의 최, 그리고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빌어먹을 공책을 든 정치장교 리성철. 김 기관사는 박철, 장명철과 함께 기관실에 있어요. 리 거인은 우리 계획에 없는 수병 한 명과 어뢰실에 있고요. 한 의사는 의무실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침대 하나 있는 벽장이죠. 저는 시스템 제어판을 보고 있습니다. 스위치, 불빛, 모니터로 가득한 패널이에요. 잠수함의 모든 시스템 상태를 보여줍니다. 모터, 배터리, 레이더, 소나, 심도, 키. 그리고 그때 제 심장을 완전히 1초 동안 멈추게 만드는 걸 봅니다. 패널 오른쪽 위 구석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감시 레이더 시스템, 다운, 재시동 중, 예상시간 180초. 벽에 디지털 시계를 봅니다. 23-47, 23.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 뇌가 초명료 모드라고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패닉 없어요. 의심 없어요. 순수한 계산만. 180초. 3분. 3분 안에 그 레이더가 재시동되고 평양중앙사령부가 우리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요. 그때까지 남쪽으로 항로를 바꿨다면 즉시 탐지될 겁니다. 몇 분 안에 북한 함대 전체가 우리를 쫓아올 거예요. 하지만 이 180초 동안 지금 항로 변경을 실행하고 레이더가 재시동되기 전에 충분히 남쪽으로 가면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박을 봅니다. 그는 이미 패널을 보고 있어요. 그도 빨간 불빛을 봤죠. 우리 눈이 마주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명백한 제스처도 안 해요. 그냥 2초 동안 그의 시선을 유지합니다. 지금? 이라고 말하는 2초. 박이 정치장교 리성철을 봅니다. 리는 공책에 뭔가 쓰고 있고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박이 다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번, 거의 알아볼 수 없게. 지금, 일상적인 시스템 점검을 하는 척합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나 1미터 떨어진 통신 패널로 걸어가요. 이렇게 하면 저는 정치장교와 박 사이에 서게 됩니다. 리의 시야를 차단하죠. 통신 패널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무전 신호를 확인하는 척, 왼손이 천천히 내려가 패널 하단에 거의 숨겨진 작은 스위치를 누릅니다. 잠수함 내부 인터컴 시스템을 제어하는 스위치예요. 끕니다. 이제 다른 구에게 아무도 인터컴을 통해 조종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 없어요. 고립됐죠. 우리를 부를 수 없어요. 뭔가 잘못되면 경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장교도 우리를 발견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박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항해 스테이션에 몸을 숙이고 연필로 해도에 뭔가 그리고 있어요. 보는 사람에게는 순찰 경로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그가 정확히 뭘 하는지 알아요. 포항으로 가는 항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좌표, 북위 36번 0도, 동경 배식 9.4도, 키 조작수 이동철은 저에게서 겨우 2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에게 신호를 줘야 해요. 하지만 장함장이 바로 그 뒤에서 감독하고 있죠. 장은 우리 계획에 없어요. 장은 충성스러워요. 뭔가 의심하면 우리를 막을 겁니다. 장의 주의를 돌려야 해요. 비틀거리는 척합니다. 제 발이 우연히 바닥에 밸브를 칩니다. 큰 금속 소리가 나죠? 장함장이 즉시 돌아봅니다. 뭐였어?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제가 말해요. 공기 배출 밸브를 밟았습니다. 제대로 봉인됐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장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래, 해. 지금 압력 누수는 필요 없으니까. 밸브를 점검하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바닥에 있게 되고 리성철의 시야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박과 이동철에게 직접 감독 없이 정확히 5초를 줍니다. 충분합니다. 밸브를 점검하며 몸을 숙이고 있는 동안 박의 목소리가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들립니다. 이동철, 우연으로 3도 조정해. 우리를 밀고 있는 해류가 있어? 거짓말이에요. 해류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일상적으로 들리죠. 이런 사소한 조정은 잠수함 항해에서 몇 분마다 일어나거든요. 이동철의 대답이 들립니다. 우연으로 3도 조정합니다. 장교님. 키가 돌아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3도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어요. 잠수함이 기울지 않아요. 경보 없어요. 방향의 최소한 변화만. 하지만 그 3도가 우리를 남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어요. 남한을 향해. 밸브에서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봉인돼 있어요. 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앞으로 주의를 돌리죠. 하지만 그때 제 피를 얼게 만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치장교 리성철의 목소리. 박, 왜 항로를 조정했어? 아, 젠장. 박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침착해요. 수중 해류요, 동물이. 속도 판독에서 감지했어요. 순찰 경로에서 0.3km 벗어나게 하고 있었죠. 보상하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리성철이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박의 스테이션으로 걸어오죠.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가 박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이고 해도를 봅니다. 그 해류 판독이 어디 있어? 박이 모니터를 가리킵니다. 여기요. 지면 대비 속도 대 수면 대비 속도. 0.8노트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측면 해류를 나타냅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럴듯하거든요. 수중 해류는 실제예요. 속도 차이도 실제고요. 그리고 리성철은 항해사가 아니에요. 원시 데이터를 검토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건 몇 분이 걸릴 거예요.
리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모니터를 봅니다. 그의 뇌가 작동하는 게 보여요. 이게 의심스러운지 일상적인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죠. 마침내 말합니다. 조정을 유지해. 하지만 더 많은 항로 변경이 필요하면 알려줘. 네, 동무. 박이 말해요. 리가 의자로 돌아갑니다.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패널을 봅니다. 레이더는 여전히 다운 상태예요. 재시동 중. 남은 시간 125초. 우리는 남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3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포항으로 직항하려면 최소 15도는 더 바꿔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변화는 뭔가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주의 분산이 필요해요. 이번엔 더 큰 거. 그리고 기관실의 김과 소통해야 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가 알아야 합니다. 추진 시스템 패널로 걸어갑니다. 배터리에서 모터로 가는 전력을 제어하는 패널이에요. 여기서 기관실 판독을 볼 수 있죠. 벽에 공기압 튜브 전화기가 설치돼 있어요. 오래된 시스템이죠. 원통에 메시지를 넣고 튜브에 넣으면 공기압을 사용해 다른 구획으로 발사돼요. 인터컴이 작동하지 않거나 문서 같은 물리적인 걸 보내야 할 때 사용하죠. 패널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빠르게 씁니다. 지금 120초 모터 원통에 넣습니다. 기관실로 보내요. 가압 공기가 튜브를 통해 원통을 밀어내는 휙 소리가 들립니다. 장 함장이 돌아봅니다. 뭘 보냈어? 젠장. 그가 공기압 튜브 소리를 들었어요. 빠르게 생각합니다. 기관실과 일상 확인입니다, 사령관님. 디젤 모터 온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기 판독이 정상보다 3도 높아 보여서요. 장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3도는 중요하지 않아. 알아요, 사령관님. 하지만 프로토콜은 모든 이상 현상을 수석 기관사와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프로토콜 없어요. 하지만 관료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리고 장은 프로토콜을 존중하는 타입이에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확인하면 보고해. 머릿속으로 셉니다. 기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읽고 뭘 해야 할지 이해하는데 약 20초 필요해요. 그 다음 실행해야 하고요. 제가 뭘 하라고 했냐고요? 모터라는 단어는 우리의 미리 정한 신호예요. 의미는 함장과 정치장교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때 일어납니다. 잠수함 전체가 흔들립니다. 뒤에서 귀청 터질 듯한 금속 소음이 나요. 불빛이 깜빡입니다. 모터의 지속적인 윙윙거림이 음정이 바뀌고 불규칙해져요. 장함장이 소리칩니다. 대체 뭐였어? 정치장교 리성철이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놀란 척합니다. 추진 패널을 봐요.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디젤 모터 2 이상 진동. 사령관님, 소리칩니다. 디젤 모터 다번이 치명적 진동을 보이고 있어요. 끄지 않으면 크랭크샤프트가 부러질 수 있어요. 장이 제 패널로 달려옵니다. 얼마나 치명적인데? 레벨 8입니다, 사령관님. 즉시 종료하고 배터리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김이 정확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터를 망쳤죠. 아마 크랭크샤프트 커플링을 영구적인 손상 없이 극한의 진동을 만들 만큼만 조정했을 거예요. 완벽한 수예요. 왜냐하면 무섭게 들려요.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박과 장, 우리 계획에 없는 두 사람을 기관실에 바쁘게 만들 핑계를 줘요. 장이 소리칩니다. 리성철 나랑 와. 기관실 가서 확인하자. 완벽해요. 기대한 것보다 더. 정치장교가 조종실을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때 리가 망설입니다.
실내를 둘러봐요. 그의 불신 본능이 발동됐어요. 사령관님, 말해요. 제가 여기 남아서 통신을 감시하는 동안 모터를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리가 장과 함께 가도록 설득해야 해요. 2초 안에 생각하고 말해요. 동물이 실내지만 모터가 완전히 고장나면 전력을 모두 잃을 수 있어요. 여기엔 암호화 통신 시스템도 포함되고요. 중앙사령부에 비상사태를 보고해야 하면 기관실에 보관된 수동 비상 무정기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수동 비상 무정기는 여기 조종실에 있어요. 하지만 리는 모릅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리가 3시간처럼 느껴지는 3초 동안 이걸 생각합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같이 가지 사령관. 조종실을 나갑니다. 그들 뒤로 해치가 닫히는 순간 박을 봅니다. 지금. 박은 이미 작업 중이에요. 그의 손이 항해 제어기 위를 날아다닙니다. 이동철, 주요 항로 변경, 우현으로 회전 18도, 새 방향 135도. 이동철은 왜냐고 묻지 않아요. 그냥 실행합니다. 우현으로 회전 18도. 키가 돌아갑니다. 이번엔 눈에 띄어요. 잠수함이 미묘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원심력이 저를 왼쪽으로 밀어내는 게 느껴져요. 소나의 최가 우리 편이에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듣고 있죠. 길 깨끗해요. 낮은 목소리로 말해요. 30km 방향에 배 없어요. 박이 차트에 새 선을 긋습니다. 좌표북이 30용경, 동경 159.4로 직항 중. 포항. 현재 속도로 해안까지 도착 예정 시간 4시간 20분. 레이더 패널의 시계를 봅니다. 재시동 중. 남은 시간 65초.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와요. 평양이 알아채기 전에 남한 해역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오래 이 항로를 유지하는 거. 조종실 해치가 갑자기 열립니다. 정치장교 리성철이 들어옵니다. 혼자. 제 심장이 가라앉아요. 사령관님은 어디세요? 무심하게 들리려고 하며 물어요. 기관사랑 모터 점검 중이야. 리가 말해요. 나는 돌아왔어. 왜냐하면 멈춥니다. 그의 눈이 항해 패널로 갑니다. 박에게. 해돼. 그리고 그가 깨닫는 정확한 순간을 봅니다. 박이 그은 선 방향 135도. 남동쪽을 향해. 리의 눈이 커집니다. 저게 무슨 항로야? 박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려 해요. 소나로 탐지된 남한 순찰 구역을 피하고 있어요, 동물이. 임시 조정? 거짓말! 리가 소리칩니다. 통신 패널로 뛰어들어요. 중앙사령부에 전화할 거예요. 우릴 고발할 거고요. 선택지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3걸음. 뒤에서 리를 붙잡고 팔로 목을 감아요. 목 졸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압하려는 거죠. 리가 소리칩니다. 싸워요. 예상보다 강해요. 배신! 배! 최가소나 스테이션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달려와요. 둘이서 리를 바닥에 강제로 눕혀요. 리가 소리 지르고 동물처럼 싸우고 있어요. 이동철이 우리를 돕기 위해 5초 동안 키를 놔둡니다. 묶어야 해요. 밧줄. 소리칩니다. 누가 밧줄 좀 가져와. 박이 보관함을 엽니다. 전선 롤을 꺼내요. 이상적이진 않지만 될 거예요. 셋이서 리의 손을 등 뒤로 묶는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 발. 위협을 소리치고 있어요. 너희 모두 처형당할 거야. 3대. 너희 가족들이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입에 걸레를 넣습니다. 즉석 제갈. 그의 소리가 막힌 신음으로 바뀌어요. 해치가 다시 열립니다. 장 함장이에요. 그리고 장면을 보고 있어요. 바닥에 묶인 정치장교. 그 위에 서서 숨을 헐떡이는 우리 셋. 무슨 일이야? 장이 천천히 말해요.
박이 똑바로 섭니다. 깊게 숨을 쉬어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해요. 장사령관님, 우리는 남한으로 탈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시거나 리와 함께 바닥에 계시거나 지금 선택하세요. 장이 우리 모두를 봅니다. 그 다음 항해 패널을 봐요. 항로를 보죠. 135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요. 10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침내 몇 명이나 여기 있어? 9명이요. 제가 말해요. 수석기관사, 의사, 어로의 조작수 포함해서요. 15명 중 9명. 장이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내가 반대하면 9명 대 1명. 좋은 확률은 아니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니에요, 사령관님. 아니죠. 장이 깊게 한숨 쉬어요.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끔찍하게 피곤해. 내 아들이 8살이야, 말해요. 아내는 암에 걸렸어. 네가 탈북하면 그들을 처형할 거야. 알아요. 말해요. 미안합니다. 장이 잠깐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지만 내가 남아서 돌아가면 결국 이 잠수함은 우리 모두와 함께 가라앉을 거야. 이 함대에 30년 있었어. 어선 너무 많은 사고를 봤지.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 돌아서서 함장 의자에 앉습니다. 현재 항로를 진행해. 하지만 이걸 한다면 제대로 하자. 나는 남한 해군의 항복 프로토콜을 알아. 가까워지면 내가 연락할게. 그렇지 않으면 질문 없이 우리를 침몰시킬 거야. 레이더 패널을 봅니다. 재시동 중. 남은 시간 8초. 시계가 역으로 셉니다. 5, 4, 3, 2, 1. 빨간 불빛이 사라집니다. 초록 불빛이 켜져요. 감시 레이더 시스템 작동. 하지만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서 18km 떨어져 있어요. 평양의 시스템이 몇 분 안에 차이를 볼 겁니다. 창이 닫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반대편에 있습니다. 박이 저를 봅니다. 돌아갈 길은 없어. 없어. 말해요. 없죠. 06시 15분. 2018년 3월 18일. 항로를 바꾼 지 28분이 지났습니다. 잠수함은 6노트 시속 약 2.1km 번호로 남동쪽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이제 수심 140m에 있습니다. 전보다 더 깊죠? 장함장이 수상소나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강을 명령했어요. 정치장교 리성철은 어뢰실에 묶여 있고 제갈 물린 채 리거인에 감시해 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없는 나머지 6명의 승무원들은 김박철, 장명철에 의해 승무원 구호에게 한 명씩 모이고 있어요. 말해줘야 해요. 4시간 동안 이걸 비밀로 유지할 수 없거든요. 장 함장이 내부 인터컴을 켭니다. 제가 180초 동안 껐던 거죠. 그의 목소리가 잠수함 전체에 울려 퍼져요. 침착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무게가 있어요. 전 승무원 주목. 함장 장호성이다. 현재 이 잠수함은 항로를 변경해 남한 영해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 훈련이 아니다. 실수도 아니다. 나를 포함한 이 승무원 9명이 계획하고 실행한 탈북이다. 인터컴에서 들리는 숨 막힌 헐떡임.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누군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장이 계속합니다. 정치장교 리성철은 무력화돼 구금 중이다. 이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승무원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준다. 하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남한으로 탈북하고 망명을 신청해 새 삶을 시작하는 거다. 둘,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참여를 강요하지 않겠지만 방해도 할 수 없다. 누구든 이 항해를 방해하거나 평양과 통신하려 하면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다. 침묵. 너무 짙은 침묵이라 제 자신의 숨소리가 들려요. 마침내 떨리는 젊은 목소리가 인터컴에서 나옵니다. 우리 계획에 없는 수병 중 1명, 21살 고민수라는 청년이에요. 우리 가족은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장이 즉시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답을 알아요. 마침내 여러분의 가족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3대가 처벌받을 겁니다. 그게 정권의 법이죠. 하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정말로 돌아가길 바라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자녀가? 아니면 저처럼 이미 시스템 아래서 고통받고 있고 어차피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또 다른 침묵. 그리고 더 나이든 더 지친 목소리. 정비 기술자 중 한 명, 나 5살 송길국이라는 남자예요. 제 아내는 2년 전에 죽었어요. 제 아들들은 군대에 있고 제가 직접 보냈죠. 거기서 저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장이 말해요. 가족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21살 고민수가 묻습니다. 그럼 중립을 유지해 주길 간청합니다. 장이 말해요. 우리를 도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4시간 후면 끝날 겁니다. 나만 해역에 있거나 죽어 있을 테니까. 완전한 2분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마침내 고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제 어머니는 혼자세요. 그분은 그들이 할 일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압니다. 장이 말해요. 미안합니다. 중립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울 수는 없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장이 말해요. 계획에 없던 6명 중 2명이 우리와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총 11명의 탈북자. 고민수를 포함한 4명은 중립을 선택하지만 방해하지 않기로 해요. 승무원 구에게 조용히 앉아 다음 몇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죠. 그들 각자는 방금 자신의 가족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걸 압니다. 그들 각자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01시 47분. 소나에 최가 손을 듭니다. 조종실에 모두가 긴장해요. 접촉. 낮은 목소리로 말해요. 수상함. 방위 이베틸라학괴사 속도 12노트, 거리 8km. 추정 분류. 북한 해남급 초계정. 젠장. 장함장이 소나 모니터를 봅니다. 음향 신호는 명백해요. 북한 해군 초계정이에요. 아마 우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탐지했나? 장이 묻습니다. 아닐 거예요. 최가 헤드폰을 귀에 꽉 누르고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말해요. 수색 패턴이 넓어요. 목표 지향적이지 않고요. 지역을 훑고 있지만 우리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려? 제가 묻습니다. 최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현재 속도와 방위로. 우리 바로 위에 있기까지 18분.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수심 140m에 있는데 이건 수상 소나를 피하기에 좋아요. 하지만 저 초계정이 능동수중 소나를 가지고 있고 핑을 쏘기로 결정하면 우리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폭내를 투하할 거예요. 상어급 잠수함은 폭로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권고사항. 장이 저를 보며 말해요. 정지. 즉시 말해요.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시스템 끄기. 최대한 조용하게. 움직이면 들을 거예요. 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행해. 다음 18분 동안 잠수함은 조용한 무덤이 됩니다. 모터가 꺼져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배터리만 작동하죠. 항상 존재하던 지속적인 윙윙거림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듣는 건 수압 아래 선체가 가끔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에요. 우리 모두 숨을 참습니다. 최가 2분마다 업데이트를 줍니다. 7km, 6km, 5km. 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침묵 속에서 귀청이 떨어질 듯해요. 4km. 우리 위치 바로 북쪽에 있어요.
지금 능동소나 핑을 쏘면 우리는 끝이에요. 3km.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제발, 제발. 2km. 항로 변경 없음. 1km. 지나가고 있어요. 5분 더 기다립니다. 최가 마침내 말해요. 접촉 상실. 막 킬로미터 거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를 탐지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동시에 숨을 내쉽니다. 장이 모터 재시동을 명령합니다. 잠수함이 다시 살아나요. 남쪽으로 계속 항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첫 번째일 뿐이었어요. 02시 34분, 최가 또 다른 접촉을 탐지합니다. 이번엔 잠수함이에요. 북한인지 남한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서쪽으로 15km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순찰 중일 거예요. 또 정지합니다. 기다려요. 다른 잠수함이 우리를 탐지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03시 15분, 또 다른 접촉. 구축함이에요. 음향 신호를 보면 아마 이번엔 남한일 거예요. 동쪽으로 20km. 즉각적인 위협이 되기엔 너무 멀지만 장이 5도 항로 변경을 명령해 멀어지도록 해요. 매번 접촉이 영원한 공포예요. 최가 손을 들 때마다 제 위장이 수축해요. 접촉 상실이라고 말할 때마다 5년은 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두 함대 전체와 고양이와 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차 범위는 정확히 0비입니다. 04시 07분. 박이 우리 좌표를 확인합니다. 북위 36변도 2도, 동경 129권 3도. 포항 해안에서 8km예요. 남한 영해에 들어왔습니다. 박이 발표해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북한 해역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양쪽 해군 모두 우리를 위협으로 간주하면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장함장이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때가 됐어. 부상한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잠수함이 부상할 때 완전히 취약해요. 빨리 기동할 수 없어요. 공격받으면 빠르게 잠수할 수도 없고요. 완벽한 표적이죠. 장이 국제 비상 주파수 무정기를 켭니다. 모든 군함과 민간 선박이 비상 상황을 위해 감시하는 주파수예요.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송신 버튼을 누르고 영어로 말해요. 모든 북한 장교들은 군사 통신을 위해 기초 영어를 배웁니다. This i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arine, Sangho Class, Serial Number 57번보. We are defecting to Republic of Korea. We are carrying 15 crew members, 11 of whom are defecting voluntarily. We are unarmed. Repeat, we are unarmed. We are surfacing at coordinates 36.2 north, 129.3 east. Request immediate assistance and asylum. Do not fire. Repeat, do not fire. 메시지를 3번 송신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15초의 침묵. 그러고 무정이가 지직거립니다. 한국어 억양의 영어 목소리. Submarine 아브차빈포. This is Republic of Korea. Navy Frigate 경북. We have you on radar. Maintain current position. Surface immediately with hatches open and crew visible. Any hostile action will result in immediate engagement. Acknowledge. 장기 대답합니다. 경북 acknowledged. We are surfacing now. Hatches will open. Crew will be visible. We are surrendering peacefully. 이동철을 봅니다. 위로 올려. 이가 제어기를 조작합니다. 잠수함이 상승을 시작해요. 04시 22분. 잠수함이 수면을 뚫고 나옵니다. 즉시 변화가 느껴져요. 파도의 부드러운 흔들림. 귀에 압력이 바뀌는 거. 장이 명령해요. 사령탑 해치 열어. 언더 모두 위로 손 보이게. 박이 사령탑으로 올라가는 수직 사다리를 먼저 오릅니다. 제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장, 그 다음 나머지 한 명씩. 박이 무거운 금속 해치를 엽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기, 신선한 공기.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21일 동안 디젤과 땀 냄새가 나는 제순환 공기를 들이마신 후 지난 4시간 반 동안
순수한 공포를 겪은 후 그 신선한 바다 공기가 제 폐로 들어올 때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외부 사령탑으로 올라갑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지만 동쪽 수평선에서 새벽의 첫 빛이 보여요. 바다는 비교적 잔잔해요. 작은 파도가 잠수함 선체를 칩니다. 그리고 500m 떨어진 곳에서 남한 호위함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인천급, 현대적이에요. 우리 작은 잠수함에 비해 거대해요. 무기가 우리를 정확히 겨누고 있어요. 헬리콥터가 우리 위를 원을 그리며 날고 있어요. 탐조등이 우리를 비춥니다. 손을 머리 위로 듭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북한 잠수함 사령탑에 서 있는 11명의 남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어요. 장의 휴대무정이가 지직거립니다. 호위함 목소리. Submarine crew, remain in position. A boarding team is approaching. Do not move. Keep hands visible. 호위함에서 나오는 고속 돌격정이 보여요. 빠른 속도로 접근하죠. 완전 무장한 8명의 남한 해병이 타고 있고 돌격 소총으로 우리를 겨누고 있어요. 돌격정이 우리 잠수함 옆에 멈춥니다. 해병들이 선체 사다리로 올라와요. 우리를 둘러싸고 무기를 들어요. 장교가 한국어로 소리칩니다. 엎드려. 손머리 뒤로 지금. 사령탑 금속 바닥에 엎드립니다. 손을 머리 뒤로. 목덜미에 차가운 총구가 눌리는 게 느껴져요. 해병들이 우리를 하나씩 수색합니다. 무기를 찾아요, 폭발물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거든요. 마침내 장교가 말해요. 깨끗해. 무기 없음. 다른 해병이 무전으로 말해요. 경북함, 잠수함 확보됐습니다. 11명 탈북자 확인. 신문을 위한 이송 요청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요. 제 손이 등 뒤로 수갑 채워집니다. 폭력적이지 않게, 하지만 단단하게. 돌격정으로 호송돼요. 돌격정으로 내려가는 걸 도와줄 때 뒤를 돌아봅니다. 동료들이 보여요. 박, 김, 최, 리, 한, 젊은이들, 장함장, 모두 살아있어요. 해냈어요. 돌격정이 남한 호위함을 향해 가속할 때 눈을 감고 얼굴에 부는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웁니다. 다음 3개월을 서울 외곽의 북한 탈북자 통합센터에서 보냈습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낮은 건물들의 복합 단지예요. 정확히 감옥은 아니지만 완전한 자유도 아니죠. 그건 림보예요. 처음 며칠은 신문이었어요. 고문은 없었어요. 물리적인 건 아무것도. 그냥 질문들. 수천 개의 질문. 남한 국가정보원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잠수함의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 모든 군사 프로토콜, 북한 방어의 모든 약점, 장교들의 이름, 기지 위치, 통신 암호를 원했죠. 전부 줬어요. 아무것도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세계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 탈북한 우리 11명은 신문 중에 분리됐어요. 서로 대화할 수 없었죠. 우리 이야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평양이 보낸 스파이가 아닌지 확실히 하려 했던 것 같아요. 6주 후 마침내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상했어요. 함께 모든 걸 건 11명의 남자. 몇 달 동안 침묵 속에서 음모를 꾸민 자유를 향해 지옥을 항해한. 그리고 마침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항해사가 침묵을 깬 첫 번째였어요. 그냥 말했죠. 해냈어. 그리고 우리 모두 웃었어요. 긴장되고 지치고 해방되는 웃음. 울 때까지 웃었죠.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 각자가 뒤에 남겨둔 것을 알았거든요. 3개월 후 공식적으로 석방됐어요. 남한 정부가 시민권을 줬고 전국 여러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죠. 남한 사회에 통합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에요. 관대하게 들리죠. 그리고 그래요.
하지만 전환이 쉽지 않아요. 상상해 보세요. 삶의 모든 면이 통제받는 시스템에서 40년을 살았다고. 뭘 먹는지, 어디 사는지, 뭘 생각하는지, 뭘 말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말할 수 있는 나라에 있어요. 자유롭다고 느껴야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요. 끝없이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 비행사처럼. 남한에서의 첫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북한 잠수함에서의 20년을 포함해서예요. 하지만 약속한 게 있어요. 남한 신문관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은 것. 세상에서 네 사람만 아는 것. 이제 진실을 알 때예요. 탈북 6개월 전인 2017년 10월 원산 해군 부두에서 그 7구의 시체를 봤어요. 하찮은 말 때문에 처형된 7명의 장교. 그게 기회가 오면 잡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냥 그 기회가 나타나길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야 하죠. 다음 5개월 동안 잠수함 시스템을 집착적인 강도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작동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장 나는지, 어떤 부품이 취약한지, 어떤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감시 레이더에 대해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설계 결함이 있어요. 70년대 소련 시스템인데 중국 밀수 부품으로 땜질했죠. 주처리 모듈이 적절한 환기 없이 8시간 이상 연속 작동하면 과열돼요. 그리고 시스템 환기가 보조 시스템 패널의 작은 스위치로 제어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시스템 장교 저감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스위치죠. 3월 순찰 중에 그 스위치를 껐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수십 개의 다른 것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스위치거든요. 그리고 환기 시스템은 조용해서 작동을 멈췄을 때 아무도 듣지 못했죠. 레이더는 17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계산한 대로 처리 모듈이 과열됐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져서 자체를 보호했어요. 재시동 시간 180초. 제가 레이더를 망쳤어요. 제 기회를 만들었죠. 왜 남한 신문관들에게 이걸 말하지 않았냐고요? 말했다면 제 탈북은 더 이상 행운의 기회를 잡은 자발적인 용기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보였을 거예요. 계획되고 계산되고 정밀하게 실행된 사보타주 행위. 그리고 그건 저를 다른 뭔가로 만들었을 거예요. 탈북자가 아니라 배신자, 사보타주범. 말이 중요하거든요. 남한에서 탈북자들은 동정과 의심의 혼합으로 대우받아요. 하지만 사보타주범들은 유용해요. 그리고 정보기관에 유용하면 절대 유용함을 멈추지 못해요. 절대 질문에 답하는 걸 멈추지 못하죠. 절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걸 멈추지 못해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고 싶었죠. 그래서 운이었다고 말했어요. 우연한 오작동. 그리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운에 관한 게 아니거든요. 20년이면 충분하다고 결정한 한 남자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 할 준비가 됐던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까지 7개월이 걸렸어요. 저보다 2주 전에 남한에 온 북한 탈북자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원산에서 살았대요. 제 가족을 알았죠. 아내가 우리 탈북 3일 후에 체포됐대요. 청진의 신문 수용소로 보내졌죠. 2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요. 제 계획을 알았는지 신문 받았대요. 고문당했고요. 진실을 말했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 전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위험에 빠뜨릴 걸 알았으니까. 2개월 후 원산 중앙광장에서 공개 처형됐어요. 총살.
다른 군 장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배신자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 아이들 12살 아들과 9살 딸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요덕 근처 15호 수용소. 최악 중 하나예요. 거기 어린이 사망률은 첫 해에 40%예요.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제 탈북 2주 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1살이었죠? 탈북자가 말하길 아마 스트레스 공개적인 수치심, 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래요. 심장이 그냥 멈췄대요. 어쩌면 자비였을지도 몰라요. 수용소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족을 잃었어요. 박항의 세계엔 7살 딸이 있었어요. 지금 수용소에 있어요. 살아남았다면. 김기관 세계엔 아들 셋이 있었죠. 수용소, 최애 귀에겐 부모님이. 처형됐어요. 리거인에겐 여동생이. 실종됐고요. 32명. 그게 숫자예요. 탈북한 11명 중 총 39명의 가족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11명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파괴된 32개의 삶. 때때로 밤늦게 계산을 해요. 가치가 있을까? 32명의 죽음으로 11명의 자유? 답이 없어요. 어떤 날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날엔 거울을 볼 수가 없어요. 장함장이 가장 잘 표현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그리고 때때로 대가가 너무 높아서 지불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어. 하지만 대안은 우리 모두와 함께 가라앉을 때까지 그 금속 무덤에 남아있는 거였어. 그래서 지불했어. 그리고 이제 그것과 함께 살아. 그 3월 밤 이후 7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서널 겹살입니다. 부산 항구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때때로 부두에 가서 바다를 봐요. 다시는 배에 타본 적이 없어요. 관광 페리조차도. 물은 너무 많은 기억을 가져오거든요. 민간 기업의 보안 컨설턴트로 일해요. 잠수함 시스템에 대한 제 경험이 민간 분야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편하게 살 만큼 충분히 벌어요. 심지어 차도 있어요. 절대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탈북한 11명 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요. 탈북 기념일에 1년에 한 번 만나죠. 축하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앉아 있어요. 때때로 침묵 속에서. 그리고 기억해요. 박은 서울에 살아요. 건설 일을 해요. 김은 자동차 정비사가 됐죠. 최는 전자제품 가게에서 일해요. 리는 경비원이고요. 한 의사는 마침내 작은 병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지만 의사로는 아니에요. 북한 자격증이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의료 보조예요. 괜찮대요. 적어도 다시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장함장은 탈북 3년 후 자살했어요. 유서를 남겼는데 이렇게 썼죠. 눈 감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계속 보는 걸 견딜 수 없어. 용서해 주길 바래. 누구 얼굴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 모두 알았거든요. 만약 남한에서 이걸 보고 있다면 아마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겠죠. 파괴돼야 할 사악한 정권으로. 맞아요. 사악해요. 하지만 2,500만 명이 사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 태어나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탈출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힌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박처럼, 김처럼, 제 아이들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했어요. 대가를 치렀고요. 모든 탈북 이야기가 상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이 유령을 남긴다는 것. 자유, 진정한 자유는 종종 사랑했던 사람들의 피에 젖어온다는 것. 다시 하겠냐고요? 네. 1000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냐고요? 제 인생의 매일. 그게 자유의 무게예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짊어질 무게죠. 제 이름은 A 사령관입니다. 20년 동안 조선인민군 해군 장교였어요. 2018년 3월 18일 남한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이야기예요.